표현식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근데 표현식은 우리가 연산자와 피연산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연산자들은 산술 연산자들, 비교 연산자들, 논리 연산자들이죠. 근데 가끔 이 비트 연산자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연산도 필요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쓸 때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비트 연산에는 비트 부정, 비트 곱, 비트 합, XOR, 그리고 비트 이동 이렇게 있고요. 비트 이동은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산술 연산자 쪽에 분류가 돼요. 산술 연산자. 나중에 전체 이 연산자를 보면 비트 이동은 여기에 있어요. 산술 연산자 중에 가장 낮은 연산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 합, 곱, XOR, 합, 그 순서대로 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이 연산들의 비트 부정, 비트 곱, 비트 합 뭐 이런 것들은 잘 알죠? 이게 꼭 뭐 C++에 있는 연산자들도 아니고 파이썬이나 뭐 자바 가서도 똑같은 기호 갖고 똑같은 연산을 해요. 그래서 다 잘 알 수 있는 연산들인데 비트 부정은 비트들의 값들을 바꿉니다. 1이면 0, 0이면 1로 다 바꿔줘요. 그래서 그게 비트 부정이 되겠고, 비트 곱은 두 개를 이항 연산자들이죠. 이제 비트 곱은 비트 부정은 단항인데 비트 곱은 곱셈 생각하면 되겠죠. 0하고 1은 0이 되는 거고 1, 1만 1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비트 합은 뭐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약간 틀리죠. 1이면 항상 결과와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이 되는 거고 0, 0이면 0이 되는 게 이제 OR가 되겠고요.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되고, XOR은 얘가 조금 덧셈과 같은 거죠. 그래서 0, 0을 더하면 0, 1, 2를 더해도 0. 반응올림 그러니까 넘침하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0, 1이면 1, 1, 0이면 1이 되겠죠. 그래서 XOR 연산이 되겠고, 비트 이동은 비트를 이렇게 시프트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를 시프트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4비트가 있다. 4비트가 있다고 치면 0, 1, 1, 1. 그러면 우리가 2의 보수를 쓰잖아요. 정수 나타낼 때. 그럼 맨 앞에 비트가 0이면 양수에 해당되고 1이면 음수가 돼요. 근데 이 비트를 왼쪽으로 하나 시프트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1, 1, 1, 0. 그러면 양수가 어떻게 됐어요? 음수로 바뀌죠.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겠고, 거꾸로 1, 1, 1, 0이 있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 1, 1, 1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얘는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시프트가 가요. 그러니까 부호 비트가 안 바뀌는 거지. 부호 비트가 1이었으면 걔는 1로 고정된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산술 이동이라 그래요. 산술 이동.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논리 이동을 하면 위쪽에서 들어오는 걸 이제 0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도 0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논리 이동이라 그래요. 근데 논리 이동이 되면 부호가 어떻게 돼? 또 바뀌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비트 이동은 산술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한 비트 시프트는 여기 밑에 나오지만
한 빗 시프트는 뭐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한 빗 시프트가 되면은 곱하기 2와 똑같아지죠. 왜냐면 얘네들의 아까 1111의 자릿수가 2죠. 2의 0승, 2의 1승인데 얘가 하나씩 가면은 그 1의 값어치가 2배 늘어나게 돼요. 1에서 1로 이동하면 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니까 각각의 위치에 있던 1의 값의 원래 의미가 기존 값보다는 2배가 커졌어요. 이게 전체적으로도 2배가 커지죠. 거꾸로 1로 가면 2배가 작아져요. 근데 음수에서 아까 보시면 1110은 마이너스 8, 4,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수가 맞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야 산술 이동이 되는 마이너스 4였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요. 이쪽 이동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동해야 돼? 산술 이동을 해야 되죠. 부호 비트가 안 바뀌게. 그래서 그 이동은 약간 뭔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곱셈을 할 때 이제 나눗셈을 할 때 이제 2로 곱하거나 아니면 뭐 4로 곱하거나 뭐 2의 뭔가 배수로 2의 배수가 뭐야? 2의 거듭 제곱으로 뭔가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이제 시프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연산이죠. 왜 비트 연산이 그 덧셈이나 뺄셈 회로보다는 더 빠른 회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 우리들이 나오는데 요것들을 이제 요 예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비트 표현, 정수의 비트 표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걸 활용해서 다른 방법도 있지만 비트 연산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연산에서 비트에서 맨 마지막 비트가 이제 2의 영승자리거든요. 2의 영승자리가 0이면 짝수가 되고 1이면 홀수가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살펴볼 때는 n 모두 2를 하죠.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1과 AND를 시키는 거예요. 1은 모든 비트가 0이고 맨 마지막 비트만 1인 거예요. AND를 시키니까 논리 곱하니까 나머지는 앞에 있는 0을 곱하면 다 0이 되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맨 마지막 비트가 1이었으면 1이 될 거고 0이었으면 0이 돼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면 되겠고 여기서도 이걸 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 n하고 1을 AND한 비트 곱한 것이 1인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1하고 비교를 안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C++에서 또 C에서는 0은 false로 취급하고 나머지 값은 1로, 나머지 값은 true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거를 안 해도 저렇게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 자바로 가면 저게 또 안 돼. 그래서 땡땡 1, 땡땡 0 해야지만 짝소수를 이제 그 비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의 문제점이 뭘까요?
홀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n하고 1과 비트 곱을 한 다음에 이 값이 1인지 살펴봤어요.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나? 없죠. 아니,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거꾸로. 죄송합니다. 요 뒤에 거, 요거의 문제점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요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쵸? n이 음수면 어떻게 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저렇게 했다가는 음수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음수나 양수일 때 문제가 없습니다. n하고 1을 end 비트 곱해가지고 이게 1인지는 그 음수일 때나 양수일 때나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비트는 1이에요. 왜 end에 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C++에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저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1이도 true고 마이너스 1도 true예요. 그래서 저거는 C++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틀려요. n이 음수일 때는 저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틀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ultiply by 2, divide by 2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동연산. 근데 이동연산 할 때 주의할 거는 이제 이렇게 갈 때 맨 마지막 산술 이동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산술 이동을 이제 이쪽은 산술 이동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인드 정수였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맨 마지막이 0이었는데 맨 앞에 게 0이었는데 1로 바뀌면 양수가 음수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논리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0일 때 1로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음수일 때 그 논리 이동을 하면 얘가 0으로 바뀌면서 음수가 양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만 주의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산술 이동을 합니다. C++는 얘는. 그래서 자바는 어떤 게 있냐면 참고로 이 세 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하나는 산술, 하나는 논리 이동이에요. 그래서 저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언어마다 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 연산뿐만 아니라 비트로 뭔가 표현을 해서 프로그램 할 때 비트로 표현해 가지고 공간을 절약하는 그런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비트 벡터, 비트 마스크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비트 벡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가장 적은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비트예요. 그리고 이 비트는 0 아니면 1이니까 두 가지 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있다, 없다. 그래서 비트로 우리가 정수 10개로 어떤 값, 10개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내려면 정수 10개면 32비트 곱하기 10.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몇 비트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어. 10비트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비트 벡터예요. 그러니까 비트 벡터는 비트로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위치가 1이면 그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할당하기 나름이죠. 매핑하기 나름인데 그 비트가 1이면 거기에 그것에 해당되는 값이 뭔가 존재하는 거고 그 값이 0이면 그거에 해당되는 애가 없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가장 작은 정보를 가지고 가장 작은 크기로 이제 정보를 나타내는 게
비트 벡터입니다. 실제로 원래 불이라고 하는 타입은 내부적으로 1바이트 크기를 공간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C++에서 이제 자료 구조로 배열 대신 많이 쓰는 게 std 벡터가 있거든요. 근데 std 벡터인데 불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std 벡터 불 해가지고 뭐 30개 공간을 썼어요. 3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럼 원래는 바이트 배열로 만들면 그 공간의 크기가 30바이트예요. 한 바이트가 필요하니까 불값은. 근데 이제 C++는 std 벡터 중에 불을 우리가 저장할 경우에는 비트 벡터로 만들어요. 그럼 30개면은 32비트 정도 정수 하나면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런 비트 벡터를 만들어서 쓰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요 비트를 1로 바꾸고 요 비트를 0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애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요 1인지 0인지 알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과제할 때도 정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정수가 있을 때 각 자릿수를 보고 싶으면 맨 앞부터 볼 수 있어요? 맨 앞자리에 보려면 전체가 몇 자릿수인지 파악해야 되잖아. 근데 항상 뭘 볼 수 있어? 뭐는? 맨 마지막 자리는 그냥 모두 씹하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비트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맨 이쪽 비트예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볼 수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5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 보고 싶으면 얘를 어디 갖다 놓으면 돼? 맨 이쪽 끝에 갖다 놓고 AND 1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5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 연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항상 맨 마지막 비트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AND 1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거고요. 자, 그러면 set bit. 그 특정한 비트만 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8비트라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 X에 있는 위치는 1이 돼도 되고 0이 돼도 돼. 그러면 어떤 값을 무조건 1로 바꾸려면 어떤 연산을 쓰면 좋을까? AND 1, 그쵸? AND 1인데 나머지 애들은 1로 AND 하면 어떻게 될까? 1로 AND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제가 헷갈렸네.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1로 바꾸려면 1로 OR하면 비트 합을 하면 그 자리는 무조건 1이 돼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그대로 있으려면은 0을 오화시켜주면 0을 오화시켜주면은 얘가 0이었으면 0이 되고 1이었으면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애는 요런 애를 만들 수 있으면 얘랑 원래 애를 오화시켜 주면은 여기 있는 애는 요 비트는 그게 0이었던 2였던 상관없이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되냐면 1을 J만큼 이동을 시켜요. 내가 J번째 비트를 세팅하고 싶다. 근데 여기 J는 맨 첫 번째, 맨 끝에 가면 0을 줘야 돼요. 0을 줘야 되는 거고, 그걸 해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4를 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해서 이렇게 돼서 요 값이 만들어져요. 요 값이랑 얘를 이제 XOR 시키면은 이제 그 비트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 위치는 0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면 1로 AND를 시키면 1과 2를 AND하면 1이고 1과 0을 AND하면 0이죠. 1. 근데 0으로 AND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111 0 1111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는 그냥 아까처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뭘 만들 줄 알아? 요걸 만들 줄 알죠. 1 만들고 시프트 하면은 그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야. 그러면 얘를 얘로 바꾸는 건 뭘 해주면 돼요? 얘를 얘로 바꾸는 건 비트를 부정하면 돼요. 비트를 요걸로 해주면은 모든 비트가 0은 1, 1은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걔를 바꾼 다음에 AND를 시켜주면 돼요. AND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되고 얘는 뭐냐면 그 원래가 1이었으면 0으로 바꾸고 0이었으면 1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0이었으면 1, 1이었으면 0. 근데 똑같이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0으로 XOR 하면은 원래 값이 돼요. 0하고 아니지. 잠깐만. 왜 내가 헷갈리나? 갑자기 원래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말씀 0하고 뭘 XOR 하면은 원래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 되는 거거든요. XOR은. 그러니까 더하기니까. 그래서 0하고 0을 XOR 하면 0이고 0하고 1 XOR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하고 뭐를 XOR 시키면은 이제 원래 값이 나오는 거고 원래 값을 에다가 1로 XOR 하면은 그게 그 비트가 바뀝니다. 1로 하면은 1이었으면 1과 1은 0이 되고 0, 1이면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OR 해준 대신에 XOR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XOR라는 제가 전공한 암호 세계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암호 세계에서는 원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키로 XOR 시켜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C를 K로 XOR, M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K라는 어떤 값, 똑같은 길이의 값으로 XOR 시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럼 다시 이 C를, M을 얻고 싶으면은 C에다가 XOR K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가 원래 M, XO와 K, XO와 K가 되거든요. 근데 K와 K 똑같은 걸 XOR 하면 서로 똑같은 걸 XOR 하면 어떻게 돼? 0이 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0이 돼요. 그러면 얘가 M, XO와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0은 모두 0인 비트예요. 0하고 M을 XOR 하면 이제 M이 됩니다. 그래서 M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보호에서 우리가 암호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또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XOR 할 때는 같은 걸 XOR 하면 0이 되고 0과 뭘 XOR 하면은 원래 게 되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ower 2, 2의 거듭 제곱인지를 알고 싶어요. 2의 거듭 제곱. 근데 2의 거듭 제곱이나 10의 거듭 제곱이나 우리가 비트 표현을 쓰고 있어서 약간 헷갈리는데 10의 제곱을 보면 10, 100 이런 식으로 되죠. 10의 거듭 제곱은. 즉 10의 거듭 제곱에서 이 1인 내가 몇 개 나와? 한 번만 나오죠. 다 나머지는 0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를 비트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런 애들이 뭐예요? 2의 거듭 제곱이죠. 왜 하나하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4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트 표현을 우리가 쫙 살펴볼 때 요 1인 비트가 비트 값이 1인 애가 하나만 존재한다. 그럼 얘는 어떤 값이에요? 2의 거듭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얘가 2의 거듭 제곱인지를 살펴보겠다. 원래 우리가 어떤 수가 2의 거듭 제곱인지 살펴보려면 어떻게 보면 돼요? 계속 2로 나눠 보면 돼요. 계속 2로 나눠져서 나중에 1이 되면 얘는 2의 거듭 제곱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 반복문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2의 거듭 제곱 그러면 얘는 비트 표현을 표현하면은 비트 값이 1인 비트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n에 그러면 실제 요 n의 1인 비트의 개수를 우리가 세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서 얘가 1이면 요 n은 뭐가 돼? 2의 거듭 제곱이죠. 여기서도 얘가 그 비트가 1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씩 이쪽으로 시프트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애가 0인지 1인지를 계속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를 32비트면 32번 반복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트가 1.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항상 1의 개수를 파악하면서 중간에 뭘 하고 있어요? 혹시 이미 카운트가 1보다 커졌는지를 보고 있죠. 1보다 커졌으면은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나중에 조건문, 반복문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반복문을 만들 때 그 안에 조건문을 집어넣어서 조기에 종료시키고 싶은 그걸 하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그건 약간 참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얘가 무지 나쁜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되게 큰 수야. 근데 2의 거듭 제곱이야. 그럼 매번 얘를 비교하는 건 무지 낭비가 되는 거죠. 차라리 쭉 간결하게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오히려 여기 안에서 계속 if문으로 체크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보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조기 종료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데이터에 따라서는.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32번 반복을 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더 훌륭한 아이디어는 요 1000 하는 2의 거듭 제곱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얼마야? 8이잖아. 8에서 1 빼면 얼마예요? 7이 돼요. 근데 비트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모든 2의 거듭제곱 수에서 2를 빼면 원래 비트가 1이었던데 곧 빼고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의 비트가 다 뭘로 바뀌어?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두 수를 우리가 갖고 뭘 할 수가 있을까? 얘 두 개를 AND 시키면 어떻게 될까? 얘와 얘를 AND 시켜요. 논리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 0이 돼야죠. 0이 안 됐어. 그럼 뭐야? 0이 안 되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왜? 예를 들면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서 2를 빼면 이 1이 몇 개가 있다는 거야? 2개 이상 있다는 거죠.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는 건 2의 거듭제곱이면은 비트가 1인 애가 몇 개? 하나. 근데 2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그럼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 개가. 최대 아니고 최소 2개는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 2개가 있으면 거기서 2를 빼면 맨 마지막에 1이네. 그 아래 것들만 1로 바뀌고 이 애들은 안 변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AND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까는 뭐가 됐어? 2의 거듭제곱일 땐 0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애들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요. 맨 이쪽에 1이었던 애만 바뀌고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트 값들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의 거듭제곱인지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만 해보면 돼요. n과 n-n드에서 얘가 0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비슷한 개념인데 아까는 2의 거듭제곱을 알고 싶었죠. 근데 이런 애인지를 알고 싶어요. 이런 애인지를 알고 싶어요. 즉, 쭉 1 나오다가, 1 쭉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0이야. 그런 형태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형태인지를 알고 싶어. 그쵸? 얘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n 플러스 1하면 얘는 1, 0, 0, 0, 0이 되는 거예요. 둘이를 AND 시키면 또 0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끝에 있는 애들은 다 1, 2인 n인지를 뭔가 이유에 있어서 파악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플러스. 이 두 개는 같은 응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트 표현에서 잘 알아두시면 효과적으로 써먹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거듭 제곱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이 코드가 뭐라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뭘까? 1을 사이즈만큼 시프트한 다음에 빼기 1을 했어요.
그럼 어떤 수예요? 다 1이죠, 이쪽. 그렇죠? 1을 계속 시프트하면 이 시프트한 요 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2의 거듭 제곱인 수예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 뺐으니까 11111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111이 몇 개 나와요? 사이즈만큼 나와요. 사이즈만큼 11111 되네요. 그러면 얘는 마스크가 1부터 n까지 지금 이 11111까지 쭉 가면서 이코로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쭉 가요. 그러면 얘가 비트가 어떻게 돼? 01부터 10 해서 차례로 쭉 가죠. 모든 경우수가 다 나오는 거죠. 얘가 1인 비트에서 모두 111인까지 쭉 모든 경우의 비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비트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비트 카운트가 M인 애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애가 M개인 애를 찾고 있어요. M개인을 찾으면 뭔가 찾아서 그 위치에 있는 요 배열에 있는 값들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배열에서 5개가 있는데 3개를 고르는 거예요. 3개. 근데 3개 조합을 다 고르고 싶어요. 모든 경우를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5C3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5개에서 다 고르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고르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이 방금 보셨던 코드는 뭘 해주는 거냐면 001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면서 가다 보면 이런 애도 만나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네 번째를 선택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7, 4를 선택해가지고 뭘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경우를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에서 OC3, OC4 뭐 이런 거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전수조사해가지고 5개 중에 4개를 골라서 그 4개 놈이 가장 뭐 좋은 애를 4개 찾아야 된다. 근데 어떤 기준을 모르니까 다 해봐야 돼. 모든 경우를. 그럼 4개씩을 골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뭘 이용하는 거예요? 비트 표현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 코드는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1인 개수가 m개일 때, 즉 내가 선택하는 게 3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3개가 선택된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애들이 선택했는 건지를 또 뭘 봐야 돼? 비트 위치를 봐야 되죠. 1인 위치를. 물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아까 말한 비트 마스크, 그 비트 벡터 같은 개념에서 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조합이라고 그러죠. 조합.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타입의 값을 그 타입의 값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입의 값으로 바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입을 정수였는데 부동소수로 바꾸고 부동소수였는데 정수로 바꾸고 대표적인 게 무슨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2로 나누면 뭐 m 그 어떤 데이터들이 뭐 다 합쳐서 뭘 나눠서 그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다 합친 값이 정수이고 개수도 정수이면은 정수 나눗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평균에서는
정수 나눗셈이 아니라 부동소수 나눗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내가 m을 또는 n을 더블로 바꾸면 이항 연산자에서 두 개의 p연사가 정수면 정수 연산을 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부동소수면 부동소수 연산을 할 거예요. 하나를 또 부동소수로 바꿔서. 이때도 여기도 더블로 바꾸고 얘도 더블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만 바꾸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내가 두 군데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원래 C에서 했던 타입 변환 방식이에요. 가로 안에다가 내가 바꾸고 싶은 타입, 단항 연산자고요. 그런데 C++를 처음 만들 때 그 번잡이 이런 형태도 도입을 해버렸어요. 요즘 거의 쓰이지 않는데 함수 형태로 이렇게 더블 가로 열고 m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근데 모던 C++에 오면서 이 형태를 안 쓰고 요 네 가지 형태로 바꿨습니다. 네 가지 형태. 좀 길어졌는데 변환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한 거예요. 얘가 어떤 때 변환을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타입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바꿔놨고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정수를 부동소수로 바꾸는 때에는 스태틱 캐스트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나머지들은 이제 차례로 볼 거지만 어딘가에 가서는 컨스트 캐스트는 상수와 관련이 있고요. 상수와 관련도 있고 다이내믹 캐스트는 상속에서 일단 나중에 개체지향 상속에서 쓰이는 거고 얘는 한 타입을 전혀 엉뚱한 타입으로 바꿀 때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타입 변환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들어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범용 프로그램에서 하듯이 스태틱 캐스트하고 요 안에다가 이제 그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을 쓰고 가로 열고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C++ 프로그램 할 때 타입 변환이 필요하면은 요 형태를 쓰시고 또 이게 일반적인 타입 변환이 아니라 좀 특수한 경우에 타입 변환이다. 그러면은 요 컨스트 캐스트, 다이내믹 캐스트, 리인터프리트 캐스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맞는 거에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요 챕터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네 가지 타입 변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기존 C++에서 그냥 타입 변환하면 딱 한 종류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특수한 형태의 타입 변환들에 대해서는 그 다른 타입 변환 연산을 사용하게 하겠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얘가 더 뭘 할 수 있겠어요? 엄격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얘가 지금 뭔가 상속과 관련해서 변환하는 거구나. 요거는 뭔가 이제 상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변환할 수 없는 걸 변환할 수 있게 하려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검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것도 여기 있는 걸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흐름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그 표현식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식을 내가 썼는데 이 표현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결정할까? 문법 오류는 아니에요. 그걸 쓴다고. 근데 표준에는 얘를 어떻게 평가하라고 정해지진 않아 놓고 있어요. 그럼 누가 판단할까? 그렇죠. 컴파일러가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컴파일러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컴파일러에서 결정하다 보면 이 컴파일러를 쓸 때랑 다른 컴파일러 쓸 때랑 환경이 달라지면은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C+17부터는 이런 모호한 거, 표준에 안정이 정의 있던 것들을 표준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르게.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고, 요약을 하면, 이제 연산자들은
우리가 연산자도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선순위, 평가 방향 이런 거죠. 근데 우선순위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다낭 연산자예요. 아니, 여기까지가 다낭 연산자입니다. 다낭 연산자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포스픽스 연산자가 프리픽스 연산자보다는 어때요? 우선순위가 높아요.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것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항 연산자, 뭐 이퀄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항 연산자들인데 산술, 비교, 논리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대입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술에서는 곱셈 계열, 덧셈 계열. 그리고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비트 이동도 비트 연산자 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산술 쪽에 있어요.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시프트 이동은 주로 우리가 곱하기 2, 나누기 2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산술 쪽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비트 연산자들이 나오는데 이 비트 연산자들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곱, 오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가 논리 연산자들이고요. 요 논리. 논리 전에 비트가 있습니다. 논리 전에 비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 계열, 가장 낮은 게 쉼표, 그리고 사망도 이쪽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입이 가장 늦어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쪽 다 평가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넣어야 줘야 되니까 대입이 가장 느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건식들을 복잡한 조건식들을 결합할 때는 논리곱, 논리합을 쓰죠. 그렇게 논리곱, 논리합을 쓰는 이유는 얘는 뭘 해줘요? 지연평가를 해줘요. A를 먼저 평가하고 A 통해서 전체 결과를 알면 B를 평가해요? 안 해요? 평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연산자 중에 그렇게 지연평가하는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얘죠, 바로. 그래서 얘는 A를 평가하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B 또는 C 둘 중에 하나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만 뒤로 가면은 이제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 때에는 이제 요 논리곱, 논리합을 주로 쓰는데 얘네들은 안 써요, 잘. 근데 얘는 가끔 쓸 수 있어요. C1, X5와 C2 이렇게 조건식을 세웠어요. 그럼 얘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안 해요. 무조건 C1과 C2를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떤 경우에요? 그럼 C1, X와 C2 했다.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 참이 될까? X월은 0하고 2를 X월 하면 얼마? 1이죠. 2라고 0을 X월해도 1이에요. 그러면 C1, X와 C2 하면은 두 조건식이 다를 경우.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고. 얘는 거짓이고 참일 때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간결할 수 있어요? X와 이용하는 게 간결할 수도 있습니다. C1, X와 C2. 그럼 이건 언제 일행한다? C1의 평가와 C2의 평가가 다를 때 우리가 뭔가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안 쓰지만 얘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